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인생의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 별의 순간이 지금 좀 보일 거예요 아마. 본인이 그거를 파악하면은 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파악을 못하면은 그냥 그걸로 말아버리는 거죠. 검찰총장을 내려오자마자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그 사람 지금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여권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여권 내부에 지금 갈등 속에 있는 거지. 예. 그 사람이 야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여권에서 찾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못할 거 뭐 있어. 정치라는 거는 갑자기 획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네, 시시각각 변하는 한 주간의 여론 흐름 두 전문가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 여전하고 또 30%로 내려온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조사에서는 좀 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네. 전체적인 지지율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하락세가 멈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일부 조사에서는 조금 반등하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한 이후에 정체되고 있는, 횡보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 반등하는 것은 지지층들이 또 위기 국면이라고 판단을 해서 네. 결집하는 것일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반등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중도층의 이반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만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지난해 이어졌던 그 악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해법이 나온다든지 네.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온다면 해결되는 성과가 나온다면 중도층이 반등할 수 있는데 아직은 당분간은 좀 이런 현상이 지지율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서 가장 관심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과연 중도층이 움직였느냐. 그동안에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던 중도층이 나름대로 표심을 지금 결정하는 그런 흐름으로 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아마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서 중도층의 표심이 이동 여부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금 정체 내지 행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에 발표된 조사에서는 전주 대비 동일하거나 아니면 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가반이 넘고 있거든요. 그 부정평가가 이렇게 가반이 넘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배경에는 물론 중도층 표심 이반이 가장 큰 원인이고 또 그것을 자극한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데 지금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지역별로 보면 TK와 PK입니다. 네. 이번 주 한국갤럽이라든가 아니다 우리 RN서치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TK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7% 정도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그랬고요. 네. 부정평가는 70%였습니다. PK 같은 경우는 TK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2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TK, PK 정통적인 보수 진영층에서 지금 꾸준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금 끌어내리는 지금 역할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이것은 이제 바닥을 쳤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대통령 이제까지는 대통령이 10년 사이에서는 그동안의 악재를 모두 털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그럼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그 악재를 어떤 식으로 털어낼 건지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 지금 예상이 되고 네.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저는 중도층이 조금 표심이 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이제 기자회견 때 예를 들면 지금 관심사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입장을 과연 어떻게 낼 것인지 또 사면론에 네.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입장을 낼 것인지. 그런데 대통령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신년 기자회견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확 바뀔 수 있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물론 영향을 받고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짧은 시간 내에 기자회견 동안에 모든 국민들의 궁금증이 다 풀릴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똑같은 관성으로 작동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임기 사실상 올해 이제 5년 차에 접어드는 신년 기자회견이 그 이전의 신년 기자회견만큼 효과가 있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네. 물론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 지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년 기자회견만으로는 충분치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대선 후보 지지율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네. 일각의 조사를 보면은 뭐 이미 양강구도가 무너진 것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이 나올 법도 한데요. 이재명 지사와 그 이낙연 대표 간의 이 벌어진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급등한 걸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는 걸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 진보 진영에서는 상당히 지금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의외로 이 안정적인 관리형 대통령보다는 좀 더 카리스마 넘치고 좀 결단력 있고 좀 추진력 있는 인물을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지금 좀 표심이 좀 민심이 조금 움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양강 구도가 무너진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양강 구도가 무너졌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이 지지율이 급등한 배경에는 친문들의 열렬한 지지 덕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친문들이 왜 이낙연 지사를 지지하게 됐느냐? 그건 바로 본인이 총리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사이다 발언을 하면서 막아냈기 때문에 이 친문들이 이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뭉쳤거든요. 네. 근데 이낙연 대표가 되고 난 뒤부터는 이 본인이 이 민주당 대표라고 하면 집권 여당의 2인자잖아요. 네. 그러면 집권 여당의 2인자다운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뭐 여론조사는 가변성이 워낙 크고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에 대한 어떤 잠재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양강 구도가 깨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윤석열 총장 간의 지지율 격차도 보니까 두 자릿수예요. 지금 갤럽 네. 보면은 그 1강 뭐 2중 이런 표현까지도 언론에서 쓰던데 이게 이런 흐름으로 갑니까? 아니면은 일시적인 거로 봐야 하나요? 바뀌겠죠. 네.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보궐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 보궐선거가 중요한 것이 이낙연 대표가 최근 조사 말고 한 2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 2강 체제에서 또 이낙연, 이재명 이 2강 체제에서 오히려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라면 보궐선거가 과연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까? 이낙연 대표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른 제3후보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정세균 총리가 또 제3의 후보, 대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차기 대선 구도는 그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상당히 변동성이 있는 지지율입니다. 네. 과연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또 보궐선거에서 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국민의힘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마 4월 보궐선거 이후가 될 텐데 그만큼 윤 총장의 지지율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방금 전 김미연 소장 얘기했습니다마는 친문과 호남에서의 그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상승세 이게 두드러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친문은 이제 민영배 의원이죠. 광주 지역이고 또 노관규 전 순천시장 이런 이제 호남의 인물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선을 했단 말이죠.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공감과 공들이기입니다. 왜 호남에서 아주 최근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일까? 결국 호남의 유권자들은 호남 대망론인데 그 호남 대망론의 마지막
목적지는 대선 승리거든요. 네. 그럼 누가 더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냐, 누가 더 호남 정서에 더 귀 기울이고 있는 건데 최근에 사면론 발언은 상당히 이낙연 대표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네. 앞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는 호남 방문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호남 공들이 이 부분은 우리 시간에도 지난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기반 호남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정서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호남 여론에 더 귀 기울이고 앞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후보가 누구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더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네, 야당도 참 복잡할 텐데요. 윤석열 총장이 과연 출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제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출마 불출마에 따라서 민심이 과연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어쩌면 우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워낙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뭐 저희들도 근데 빼지는 왜 안 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의뢰 자꾸 요청을 안 하시는데. 그런 거죠. 본인이 네. 강하게 요청하면 제가 빼죠. 하지 말라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윤석열 총장 지지율을 보면 정통적인 보수층에서의 지지율이 상당히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60세 이상 그리고 TK. 그렇다면 이 윤석열 총장이 빠졌을 때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과연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는 거죠. 네. 물론 윤석열 총장을 빼면은 지금 차기 야권 주자들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와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뭐 TK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때문에 이 모든 보수 후보들이 지금 가려 있다는 사실인데요.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 과연 본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윤석열 총장 지지율도 최근 들어서는 보면 주춤하잖아요. 네. 이게 정점을 찍은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이슈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추윤 갈등이 일단락된 것이 가장 네. 중요한 이유죠. 그만큼 이 윤석열 총장을 대선 후보로 봐서 차기 대선 구도에서 지지도에서 높은 지지율이 나오기보다는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 문재인 정권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항마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 이게 이 검찰과 관련된 갈등 자체가 잦아들면 윤 총장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윤 총장의 출마 여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네.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통령감으로서의 역량 또 의지 또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 아직 뭐 종잡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여건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이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 이 차기 정권을 놓고서 다투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네.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 후보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빅텐트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그만큼 윤 총장 출마 여부가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앞서 박용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 총장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런데 임기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네. 윤 총장이 예를 들면요. 지금 향후 이제 어떤 선택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전략도 상당히 바뀔 텐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별의 순간 뭐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힘을 보태 달라는 의미인 것인지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또 여권의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뭐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다 보여집니다. 네. 저는 뭐 이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지략가잖아요. 네. 노련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얘기한 거는 이제 야권 후보가 아니라 여권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뭐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항마로서 정통적인 보수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아까 우리 배 소장이 말한 것처럼 이분이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자로 나온다면은 그것 또한 저는 이 중도층에서 네. 좋게 보지 않을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 제3의 후보 만일에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흔들리는 양강체조가 무너진다면 저는 윤석열 총장도 여권에서는 제3의 후보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본다면 이 윤석열 총장은 지금 두 개의 떡을 지금 다 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거를 또 너무 또 즐기다 보면은 전 역풍이 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 대표님
네.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는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네. 같고 이 별의 순간이라는 것이 독일의 표현이 있습니다. 수테른 슈튼데라고 해서 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형적인 혼돈 전략이죠. 네. 그러니까 항상 중도 외연학대의 승부사가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면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지지율에서는 여당과 최근 돼서 비슷하거나 또 비슷하지 않은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또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데 그럼에도 후보가 마땅치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등 밀기를 하고 내밀기를 하고 네.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여당 후보가 나온다. 이건 사실 거의 어려운 이야기는 현 정부에 얼마나 큰 충돌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이른바 아직까지 우리 후보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혼돈 전략입니다. 네. 여당 지지층 등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야권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는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는 얼마든지 부각될 수 있는 후보들을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면 된다. 네. 이런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형적인 혼돈 전략으로 분석을 합니다. 네. 이 순간에 또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계속 견제를 한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선 행보로 할 가능성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서울시장은 끝까지 저는 완주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 안철수 선수가 또 철수를 하게 된다면 저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볼 뿐더러 차기 대권 구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금 보수 국민의힘에 들어가냐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밀당이 오래 갈수록 범야권에는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범야권에 지금 필요한 인물은 200만 표를 얻을 수 있는 후보입니다. 네. 200만 표의 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지금 범야권에서는 지금 찾아야 되는데 과연 저는 아까 우리 앞전에서 김재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네. 과연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가 됐을 때 보수 진영에서 안철수 대표로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좀 들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과연 안철수 대표가 단독으로 출마했을 때 200만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네. 그 200만 표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을 지금 범야권에서는 지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지금 원희룡 지사,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아직 존재감은 좀 약한 상황이잖아요. 아직은 그런데이기가 힘든 상황이죠. 네. 여전히 유력 후보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 자리를 지금 윤석열 총장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보수 야권 후보는 결국 7월 이후에 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네. 서울시장의 경우에 보수 야권 쪽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굳이 이런 단일화와 관련된 진통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그동안 관심을 모으지 못했던 보수 야권 쪽에 서울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누가 당선되느냐 이전에 이 단일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보수 야권의 여러 후보가 나오는 것은 힘든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과연 얼마만큼 단일화되는 과정 자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여권의 제3후보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정세균 총리 움직임이 좀 두드러집니다. 이낙연 대표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목소리고 또 재난지원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단세포적이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격적인 이제 행보로 봐야겠죠. 저는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좀 빼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것도 저는 하나의 대선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제3차 재확산에 대해서 해결사 이미지를 가지고 코로나 방역을 K 방역을 성공시킨 사람으로서 정세균 총리를 좀 부각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경제인 출신답게 또 경제를 살리는데 본인이 제 적임자라는 거를 상당히 지금 강조하는 그런 지금 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흔들리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본인이 좀 더 주워 먹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광재 의원이라든가 김경수 지사, 앞서 이제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 정세균 총리를 포함해서 이 제3후보론이 부각될 계기는 역시
보궐선거 이후가 돼야 되나요? 그렇죠. 능력 있는 분들이고 이강재 네. 의원, 김두관 의원 다 능력 있는 분인데 네. 지금으로서는 차기 대권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가 될 거는 또 다른 이야기일 것이고 네. 정세균 총리가 앞으로 더 주목받거나 대권 과도에 더 또 뚜렷하게 부각되는 시점 결국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중요할 겁니다. 이낙연 네. 대표의 지지율이 반등하거나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이 유지된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되느냐 이것이 정세균 총리가 부각될지 여부의 분수령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권에서 서울시장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출마할 경우 파괴력이 있을까요? 저는 파괴력은 뭐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중도 추미에 관심은 좀 네. 끌 수 있는 요소는 네. 될 것 같습니다.